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 두 차례나 발표를 연기하며 고민한 이유가 납득될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전국의 40개 의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건 희망사항이고 앞으로 정부 실사를 거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이 숫자를 발표한 만큼 의대 정원을 상당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나타낸 셈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최원영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40개 의대는 당장 내년 입시부터 정원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3,058명인 현재 정원의 2배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후 매년 10% 정도씩 더 늘려 2030학년도엔 최대 3,953명까지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대학 차원에서 투자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제출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정부는 다음 달까지 교수 숫자와 실습실 규모 등 의대의 교육 여건을 현장 실사한 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총 입학 정원은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의학교육 점검반의 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입시 업계는 벌써부터 들썩입니다. 한 대형 학원은 정원이 4,000명 늘면 의대 합격선이 6.9점 하락해 성균관대와 서강대 학생들도 의대 합격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이렇게 모든 의대가 정원을 희망하다 보니 각 대학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과 지방에 있는 의대들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 저마다 더 많은 학생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일 겁니다. 이어서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40억 원을 들여 2년 전에 완공한 충북대 의대 교육인재관 건물입니다. 7층 규모로 전체 의대생 294명에 2배까지 교육 가능합니다. 학교 측은 49명인 현 의대 정원을 2배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계속 준비를 해왔었어요. 도내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이다 보니 도민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기본 1시간씩 기다리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서 병원 가려고 하면은 또 한참 찾아야 되고 또 멀리 택시까지 타고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곳 충북대를 비롯해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대 대부분은 정원을 2배까지 늘려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의대들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려대 의대는 현재 입학 정원이 106명이지만 교육 여건을 따지면 정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 있는 큰 대학들은 지금에 가르치는 인원의 한 배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의사협회는 정부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며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임을 공표한다. 의협은 이번 수요조사가 비과학적 여론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빅텐트 구상을 언급한 데 이어서 혁신위도 이제는 내부 희생에서 외연 확대 쪽으로 시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을 찾아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까지 열어둔 이 의원은 다음 달 초까지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12월 초가 다시 한번 주목받는 시기가 됐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전 카이스트에서 만났습니다. 저보다 더 정치인 같은데. 저 정치인 아닙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야당인 이 의원의 시각을 통해 들어보겠다며 혁신위가 마련한 자리입니다. 민주당이나 또는 다른 여러 정당들에도 좋은 쇼크를 줌으로써 정치적 서비스의 고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큰 역할을 맡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선 공간이 없어 숨막히는 상황이라며 혁신위가 자신을 불러 경험을 듣고자 하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희망을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탈당 여부를 포함한 자신의 거취에 대해 다음 달 초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12월 초까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한 분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또 협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인 위원장도 국민의힘과 민주 두 당의 이념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오시면 환영하지요. 이 의원과 혁신위의 만남은 인 위원장 요청으로 성사됐는데 혁신위가 외연을 확장해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혁신위는 이전 의원에 이어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의 초청 강연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공교롭게도 한동훈 법무장관도 오늘 대전을 찾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법무부의 공식 일정이라고는 합니다만 최근 총선 출마설과 맞물리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주 대구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한 장관과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몰리기도 했는데 그러자 야당에선 국무위원인지 국회의원인지 헷갈린다며 견제구가 날아왔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에서 내리자 시민들이 꽃다발을 건넵니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부부가 왔어요. 법무부 일정으로 한국어 능력평가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한 장관은 대전을 과학자들의 도시라고 추켜 세우며 외국인 연구자들을 위한 비자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총선 출마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또 국회의원 300명만 쓰는 여의도 문법은 따르지 않겠다고 했고 질의응답을 끝내려는 현장 관계자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더 해도 됩니다. 오래 외국인 연구자들을 만나선 영어로 먼저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지자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1시간가량 더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나흘 전 대구를 찾은 데 이어 대전 일정까지 소화한 한 장관은 사흘 뒤 울산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국무위원인지 국회의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금배지의 눈이 먼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함께 여권에서 내년 총선 차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움직임도 조금씩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원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전해드린 바 있는데 원 장관도 오늘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인효한 혁신위원장의 반응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총선 출마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계양을 출마하십니까? 네.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험지 출마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원 장관은 최근 지인들에게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면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센 상대와 붙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내에선 원 장관이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일타 강사로 활약해온 만큼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저와 저희 팀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 지도부와 친윤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해왔던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눈물나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조금 말씀을 주셨죠. 굉장히 거기에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다만 혁신위는 장관들이 총선에 나서더라도 경선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은 청년 비하 현수막에 이어서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으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습니다. 최 전 의원의 입이 거친 건 이미 유명합니다만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번 발언은 아무래도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엄정 대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쉬이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장세희 기자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문제 발언은 지난 19일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나왔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며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암컷이라고 한 겁니다.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댓글을 인용하며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 마리도 부담스러운데 암놈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저 암컷 보호에만 열중인 것입니다. 지난해엔 화상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정계 은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박원순, 안희정, 오고든 이런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며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장과 회원들은 여성이 존엄성을 짓밟았다며 최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며 최 전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은 물론 함께 자리하며 호응했던 다른 의원들 역시 사과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듣기 불편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복잡한 제도가 도입됐었는데 민주당 측 위원이 이 제도 유지를 주장하면서 국민들은 표 계산법을 잘 몰라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도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꼼수 위성정당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제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여당 의원 주장에 민주당 허영 의원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이 복잡한 투표 제도를 국민들한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유권자가 자기가 투표한 그 행위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를 합니까? 국민들은 정당과 산식 알고 있어요. 지역 의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4년 전에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는데 같은 취지의 발언이 또 나온 겁니다. 문제가 커지자 허영 의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한다며 7시간 만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정개특위위원회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정치인은 언제나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한다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막말과 비하 발언이 나오자 이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강경파들의 거친 언사를 그동안 방관해온 지도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공시가 현실화율의 로드맵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해서 전체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 다만 서울 강남 지역은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처럼 시세의 평균 69% 수준으로 책정되는 겁니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거시 경제 여건의 불안정성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전국 평균 집값 변동률이 0% 선임을 감안하면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년 말 대비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는 내년 보유세가 오를 전망입니다. 이 아파트는 시세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 상승 전망에 따라 올해 439만 원이었던 보유세가 내년엔 633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는 매매가가 바닥을 쳤고 올 3, 4월부터 약간 움직여서 가격대가 올라갔어요. 정부는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을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단독주택과 토지는 내년 1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공식과 현실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죠. 당선 후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수양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충분히 관찰한 후에 23년도 하반기쯤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1년이 지난 오늘 국토부는 결정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할지 수정할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실화 계획이 과연 국민들의 인식에 합당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평가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고,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실화율은 기준이기 때문에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조세 정의, 또 소득 기능의 재분배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는 근본 해법이 내년까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경우 주택 소유자들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겠지만 비소유자들의 경우에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 재검토라는 방향만 제시한 정부는 공시가격 제도 개편 방안을 내년 7월에서 8월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내일로 예고된 2차 파업을 앞두고 지금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력 감축 아닌데 이견이 좀 좁혀졌는지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또 파업한다니까 불안한데 협상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막바지 노사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 서울교통공사 본사에는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최종 교섭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안인데요. 사측은 노사협의기구를 통한 단계적인 인력 감축안을 제시하고 올해 660명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올해 퇴직 인력인 270여 명을 포함한 860여 명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 측이 이번 교섭을 먼저 제안했지만 사측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 결렬됐던 지난 8일 교섭과 달리 양측이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최종 협상한 내용을 도출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무기한 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만 참여합니다. 서울지하철 노조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은 70%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을 정상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평소의 83% 수준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퇴근 시간대에는 열차를 추가 배치해 운행률을 87%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9일 1차 파업 당시 평균 운행률은 목표치인 83%를 밑도는 75%에 그쳐 내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구급차를 마구 호출하는 바람에 정작 꼭 필요한데 출동을 못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개선책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황당한 신고도 많은데 출동했던 소방대원이 도리어 징계를 받는 사태도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소방노조가 한 119 구급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철회해달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8월 119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다면서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는 몇 분을 더 기다렸는데 이 소방대원이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자 이후 신고자가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해당 소방관은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뭐 사건 내용만 들어보니까 황당하군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징계를 했답니까? 네, 현행법상 단순 감기처럼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 이 출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38도 이상 고열인 경우는 예외인데 이 신고자는 체온이 38.3도였습니다. 70세 노인으로 피부암과 심장질환도 앓고 있어서 같이 출동한 직원도 응급진료가 필요한 잠재 응급 환자로 판단했다는 게 인천소방본부의 해명입니다. 또 이 신고자가 이 몸살로 사흘 동안 씻지 못해서 샤워 시간을 감안해 와달라고 했다고 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 이해는 되는군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면 현장 나가는 대원들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규정상 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뒤따를 민원이 두려워서 일단 가고 보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119 구급 출동은 350만 건 정도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을 제외하면 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송된 환자 인원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예. 그만큼 허탕친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는 중간에 취소되거나 응급 환자가 아닌 사례들이었습니다. 안 오면 야 내가 세금 내서 니네 월급 주는데 왜 안 오냐 욕설을 퍼붓고 이런 데다가 구조국대를 불러대기 시작하면 정작 내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못 받는다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 표를 보니까 정말로 절반 가까이가 일단 부르고 본다는 건데 이거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구급차를 유료화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지난 국감 때도 거론됐지만 이 소방청장은 그렇게 되면 이 관련 보험에 가입한 국민만 부담 없이 구급차를 부르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생긴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일본과 영국은 우리처럼 무료입니다. 이 나라마다 세부적인 조건은 다르지만 프랑스에서는 구급차를 함부로 부르면 법으로 처벌받고 일본은 가벼운 부상인 경우는 이용하지 말라는 원칙을 고지하는 등 이 각국이 오남용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내가 함부로 부른 119 구급차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부터 해야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선착장에서 선박 17척이 불에 탔습니다. 이 마을의 선박 80%가량이 소실된 건데요. 화재의 닷새째인 오늘도 화재 원인이 파악이 안 돼서 어민들 황망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의 한 선착장에 잿더미로 변한 어선이 모여 있습니다. 중장비가 연신 불탄 어선을 육지로 옮깁니다. 지난 17일 새벽 신안의 한 선착장에서 다닥다닥 정박한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화재로 선착장에 정박했던 어선 21척 가운데 17척이 불탔습니다. 주민이 60여 명인 섬마을인데 낙지잡이 어선이 불타면서 어민들은 닷새째 조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낙지잡이하고 생계를 일도 하고 있는데 이게 꿈에 생각 못한 거거든요. 낙지잡이는 10월에서 12월까지가 제철이다 보니 화재 피해 어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을 지경입니다. 우리 아저씨 병원에 피부과를 다녀요. 그러면서 낙지 조업을 하는데 해경과 소방, 국과수 등이 현장을 합동 감식했지만 뚜렷한 화재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최초 발화 어선을 중심으로 방화와 실화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한 대학병원 지도교수가 환자들이 오가는 병원 복도에서 전공의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전공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병원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 복도입니다. 의료진과 환자 등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지만 지도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후배 전공의를 폭행합니다. 신경외과 전공의 4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지도교수의 상습 폭행 영상과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네, 의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이게 한 대라도 안 맞는데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복도와 의국 등에서 5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게시글을 통해 둔기 등으로 폭행당했지만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참았다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교수를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당사자들을 분리 조치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지도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병원의 조사 과정 등을 감시하고 학회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20, 30대로 구성된 조폭이 울산에서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선배들의 폭력이 싫다면서 조직을 탈퇴해놓고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시민을 폭행하는 등 우리가 익히 아는 조폭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울산 시내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쓰러진 채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폭행을 말리는 시민에게도 주먹질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5월 울산에서 조폭 일당이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혔다며 시민 3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결성한 신생 조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겁니다. 이들은 기존 폭력 조직 선배들의 폭행과 괴롭힘이 싫다면서 하극상을 벌인 뒤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흥 조직 폭력원은 모두 20, 30대였고 이 가운데 일부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조직에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MG 조폭이었지만 이들 역시 90도 굴신 경례를 강요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기존 폭력 조직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범죄 사실은 계속 이어지면서 많습니다. 이 신흥 조직 두목은 2021년 마약난동 혐의로 복역 중인 30대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에서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조폭들을 검거한 건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은 신흥 폭력 조직원 4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놓고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와 피해 여성 측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촬영됐다는 황 씨의 주장을 피해 여성 측이 정면 반박한 건데요. 관련해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18일 경찰 조사를 받은 황의조 선수는 여성들과 합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 A씨 측은 황 씨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황의조 씨 자신이 누구보다도 합의된 영상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잖아요.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황 씨가 억지로 촬영했다는 겁니다. 영상을 삭제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수차례 그 범죄 당시부터 그 이후까지 지워달라고 한 영상을 지우지 않았다가 이게 이제 유포되었어요. 6월 해당 영상이 퍼지자 황 씨가 A 씨에게 영상 유포자를 함께 고소하자고 설득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황 씨 측은 불법 촬영이 아니고 여성도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18일 압수한 황 씨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피해 여성들을 회유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집중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각 기업에서 하반기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증명사진 찍는데 20만 원, 면접용 화장에 10만 원이 넘는 등 제가 보기에도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취업 컨설팅이란 것도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취업 준비를 준비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조유진 기자가 그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2만 원이면 찍던 취업사진. 지적인 인상 등으로 보정해 합격률을 높여준다는 업체를 통하면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원래 9만 원이 있긴 했는데 없애줘요. 그냥 많이 하시는 거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거기서 하세요. 면접용 화장은 13만 원이 넘고 취업 종합 컨설팅을 받으려면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10명 중에 7명이 거의 모니터를 다니고 하는 추세여가지고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6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취업 준비 비용이 치솟다 보니 자린고비 준비생도 적지 않습니다. 사진 면접 의상은 지자체 등에서 빌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AI 프로그램까지 활용해 저렴하게 준비합니다. AI가 인식을 해서 답변을 제출하면 이렇게 피드백이 나오게 돼요. 피드백 반영해서 답변 보강을 할 수가 있고 정장도 화장도 없이 취업 사진을 만들어준다는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편한 복장으로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 업체에 맡겼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이력서 사진으로 완성됐습니다. 정장을 살 돈이 없거나 아니면 사진관까지 갈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도 취업에 필요한 토익 스피킹과 한국사 능력 시험 등 각종 자격 시험 응시료까지 20-30% 가까이 오르는 상황. 이렇게 부담이 크다 보니 취업 준비를 준비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돈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취업 준비를 준비한다. 그러한 이제 용어들이 생긴 거죠. 슬픈 현실이다. 아끼고 아껴 도전해보지만 취업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수백만 원을 투자하는 취업 경쟁자들을 볼 때면 불안감을 감추기 힘듭니다. 소비자 탐사대 조유진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세탁기뿐만 아니라 건조기도 작은 크기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요. 소형 건조기는 일반 가정용 건조기와 다르게 제품마다 건조 시간, 소음, 전기료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설마 하니 건조 기능이 미흡한 것도 있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1, 2인 가구나 아기 키우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형 건조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니 사이즈를 유지한 채로 건조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1인 가구가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용량입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8개 소형 건조기를 시험해봤습니다. 먼저 건조 시간. 표준 용량을 넣었을 때 적게는 1시간 43분에서 많게는 3시간 6분이 걸릴 정도로 편차가 컸습니다. 전기료 부담도 제각각입니다. 1년간 160번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제품에 따라 전기료가 최소 4만 원대부터 최대 6만 원대까지 약 65% 차이가 납니다. 핵심 기능인 건조도에서는 2개 제품이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최대 용량과 표준 용량도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최대 건조 용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대로 우세탁물을 넣었을 경우에는 건조가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드럼 세탁기만큼 시끄러운 제품도 있는 만큼 소음도 신경 써야 합니다. 소형 건조기의 경우 고온 열풍으로 옷감을 말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자연 건조 방식보다 옷감이 줄어들 확률이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열대어인 파랑돔이나 다금바리는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주변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울릉도 해역까지 북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간 탓이었습니다. 송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촬영한 울릉도 바닷속 모습입니다. 파란색 물고기 수백 마리가 무리지어 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지표종인 열대어 파랑돔입니다. 원래 따뜻한 인도양에서 주로 사는 어종입니다. 국내에선 제주 해역에서나 가끔 볼 수 있었는데 이젠 울릉도와 독도 해역까지 올라온 겁니다. 작년까진 수십 마리였는데 올해는 500마리나 보였습니다. 이 밖에 연무자리돔, 검은줄 꼬리돔, 흰꼬리 노랑자리돔 같은 열대어들이 새롭게 관찰됐습니다. 제주도에서만 보이던 다금바리도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울릉도에서 최근 3년 동안 직접 관찰한 어류는 총 131종. 10마리 중 6마리는 열대성과 아열대성 어류로 온대성 어류보다 1.5배 더 많았습니다. 따뜻한 바다에 살던 물고기들이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자 북상한 겁니다. 이 열대나 아열대 있는 종들이 점차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동해바다, 특히나 울릉도 주변 해역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지난 20년 사이 0.8도 올랐고 2060년까지는 최대 2.4도 더 오를 전망입니다.
기후변화가 바닷속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 분위기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의 상징과도 같은 컨베이어 벨트가 사라졌습니다. 로봇이 부품을 옮기고 조립하는 스마트 공장이 대세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부품을 배달하고 로봇팔은 정확한 위치를 찾아 조립합니다. 가족 보행 로봇은 조립의 완성도를 센서를 통해 확인하고 작업장 안전을 책임지는 작업 반장 역할도 AI 로봇이 대신합니다. 현대차가 싱가포르에 건설한 전기차 전용 공장의 모습입니다. Long manufacturing expertise and the latest cutting-edge technologies available today, including the digital twin technology. 컨베이어 벨트 대신 한 공간에서 로봇이 조립을 다 하는 셀 방식을 선택해 작업자 수를 크게 줄이고 여러 모델을 동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공장 전반의 전체 프로세스를 지능화하고 자율화까지 가는 그런 점이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곳에서 연간 3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소규모 공장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팩토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르쉐와 아우디는 독일 공장에 무인 운반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벤츠도 조립 라인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3차원 공장을 만들며 공장 혁신에 가세했습니다. And writing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the worldwide automobile industry. 전기차 강자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에 도전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미래형 전기차 공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찰스 3세 국왕이 주관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런던 현지에서 동행 취재하고 있는 김정우 기자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찰스 국왕 즉위후 첫 국빈인 만큼 최고 수준의 예우가 예상된다고 들었는데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국빈 환영 행사는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 숙소를 직접 찾는 걸로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안내로 공식 환영식장인 홀스가즈 광장으로 이동한 뒤 현장에선 최고 존경의 의미가 담긴 예포 41발이 발사됐고 아리랑 연주에 맞춰 왕실 군의대 사열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장대를 이끄는 대장이 한국어로 사열 준비를 보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과 찰스 국왕 부부 그리고 수행원들이 마차 7대를 나눠 타고 애국가 연주 속에 버킹엄 궁으로 이동했는데 첫 번째 마차엔 윤 대통령과 찰스 국왕이, 두 번째 마차엔 김건희 여사와 영국 왕비가 탔습니다. 잠시 뒤 국왕이 주최하는 환영 오찬이 이어지고 훈장과 선물을 교환하거나 한국 관련 소장품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일정에 이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엔 윤 대통령이 영국 의회 연설을 하게 됩니다. 한영 관계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영어로 연설하는데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 구절을 인용해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의 우정이란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내일 리시 수낙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고 군사 협력을 확대하는 일명 다우닝가 합의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르면 내일 새벽 3차 정찰 위성 발사를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2차 발사 실패 후 석 달 만의 시도인데 북한이 실제로 발사할 경우에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해서 남북한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함입니다. 축구장 3배 크기로 60대 이상의 전투기 탑재가 가능해 떠다니는 군사 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대표적 전략 자산으로 오늘 부산 작전기지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3차 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하자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행동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내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위성 발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발사에선 엔진 고장과 단분리 오류로 실패했는데 러시아의 도움으로 성능 일부를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감시 능력이 개선돼 한미 정보력 우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인근의 비행 금지 구역 해제를 포함해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시킬 방침입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응징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실도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위반 행위 시 남북 합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올해 81살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또 말실수를 했습니다. 이 정치적 최대 약점인 나이를 소재로 농담을 하다가 유명 가수의 이름을 잘못 말해서 되려 고령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81살 생일을 맞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매년 칠면조를 사면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농담을 던집니다. This is the 76th anniversary of this event. And I want you to know I wasn't there in the first one. I was too young to make it up. 환갑이 되는 건 쉽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약점으로 꼽히는 나이 문제를 농담으로 받아칩니다. 그런데 이어진 연설에서 말실수를 합니다. 브라질에서 콘서트 중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예로 들면서 90년대 아이콘이었던 다른 가수 이름을 부른 겁니다. You could say even this harder than getting a ticket or Britney's tour. She's down in it's kind of warm in Brazil right now. 바이든의 말실수는 처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라크 전쟁으로 언급하는가 하면 이미 숨진 의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Representative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의 나이를 우려하는 유권자는 71%로 4살 차이 트럼프의 나이를 걱정한 응답자 39%보다 더 많았습니다. Our perspective is that it's not about age, it's about the president's experience. 백악관은 바이든의 연륜을 강조하면서도 공개 행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AI 광풍이 전 세계에 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를 비롯한 글로벌 리더들이 이틀째를 맞은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제언을 내놨습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검색창에 데이팅 앱을 치자 수십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소개를 올리자 마음에 드는 상대를 선택할 수 있게 여러 이성을 소개합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 데이팅 앱이 이용자들을 관계의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만 남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They don't really want you to find your true love because then you would leave the app. 하라리 교수는 수동적 소비자에만 머물면 AI와 같은 신기술에 종속돼 민주주의가 약화될 수 있다며 창조적 생산자가 되라고 조언합니다. 딥러닝 창시자인 요수아 벤지오 교수는 AI가 테러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를 논의하기 위한 관련 국제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South Korea will be the host of a meeting on AI safety in about 5 months. Yes, and this is great. 우리 정부는 자유와 안전 등 5개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 장전을 지난 9월 선포한 뒤 AI 글로벌 파트너십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윤리 규범의 정립과 UN 산하 국제기구의 설립을 강조해 왔습니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이번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의 주제는 민주주의 디지털 권리 장전을 선포하라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붕괴가 시작됐다는 경고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해류 순환에 이상이 생겨서 홍수와 가뭄 등의 재앙이 잦아질 거라는 해외 연구가 국내에서는 처음 발표됐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류에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필사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3개월이나 비가 내리면서 대홍수가 난 파키스탄의 모습입니다. A third of the country was at one time underwater. And again, to give you a context, 2.5 times the size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underwater. 파키스탄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건조한 사막 지역입니다. TV조선 포럼에서는 이런 기후재앙이 더 자주 나타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Precipitation patterns will change, making dry areas wet and wet areas dry. There will be even more extreme weather events and storminess. The tropical areas. 수잔내 교수는 그 근거로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의 붕괴를 제시했습니다.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은 적도 부근 바다 표면에 따뜻한 물이 극지방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차가워져 내려오는 것으로 지구 온도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그런데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해수의 염분 균형이 깨져 이 순환이 이르면 2년 뒤부터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Collapse of the Atlantic current will have devastating consequences not only on our climate but on living conditions, welfare and the economy. 페테리 탈라스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은 21세기 말 빙하의 대부분이 녹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화가 구본웅이 그린 시인 이상의 초상입니다. 두 천재는 이렇게 늘 붙어 다녔죠. 또 절친했던 천재가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 소설가 박태원입니다. 세 사람이 낸 동인지의 첫머리에 이상이 유명한 경구를 남겼습니다.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민주당 대표 때 이 말을 인용하며 정권을 잃고 침체된 당을 일으켜 세우고자 했습니다. 기교로 벗어날 수 있는 위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를 실천해야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죠. 궁한 나머지 얕은 꾀를 부리다간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는 경고였습니다. 앞날이 뒤죽박죽일수록 순리와 정도를 밟아가야 하는 법이죠. 옛말을 빌리자면 샛길과 9번 길만 찾아가는 건 거북 등을 긁어 틀을 모으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벼가 자라지 않는다고 억지로 뽑아 올리다가는 말라 죽기 마련입니다. 민주당의 청년 비하 현수막이 그렇습니다. 얄팍한 잔기술을 부리다 당내에서조차 비하가 아니라 능멸, 최악 저질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도 당과는 무관하다고 발뺌하다 결국 사과했습니다. 현수막에는 청년을 보는 편협하고 비뚤어진 시선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알 바 아니고 부자로 잘 살기만 원하는 단세포로 우리 청년들을 규정해버렸습니다. 뒤집어 보면 정치는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돈이나 밝히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야권 정치인 얼굴을 합성한 패러디가 공감을 부를 지경입니다. 야당 지지자들의 패러디도 나왔지만 적어도 현수막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죠. 민주당의 전방위 비하 전통은 유구합니다. 지난 정부 때 젊은 세대 매도만 해도 어록이 화려하죠. 20대 지지율이 낮은 건 반공교육 때문이고 민주주의 교육을 못 받은 탓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해피조선을 헬조선이라고 부른다며 투정꾼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절정은 2030 남성 유권자 탓을 하며 쓰레기라고 말한 65살 유시민 씨입니다. 60대가 되면 뇌세포가 변한다며 노인을 비하했던 그여서 정말 뇌가 이상해진 모양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송영길 전 대표의 어린 놈 발언과도 통합니다. 그 대상은 한동훈 장관이었지만 평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짐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86세대 꼰대당이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청년 취업 지원 정부 예산 3천억 원의 80%를 칼질해버렸습니다. 대신에 이재명 대표의 청년 교통비 지원 예산 2,900억 원을 새로 책정했습니다. 경제는 모르지만 잘 살고 싶으라는 표를 만들어낸 민주당의 DNA가 담긴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죠. 이러면서 무슨 청년을 생각한다는 것인지 말 그대로 기교가 절망을 부르는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11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나로부터 떠난 당이었습니다. 절기 소설인 내일도 낮 동안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이 14도, 강릉은 2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를 텐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꽤 차갑기 때문에 기온차 고려한 옷차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온건조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수일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 새벽부터는 바람까지 강해질 것으로 보여서 더욱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대전이 2도, 광주 5도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 17도, 부산 2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금요일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뉴스 중에 서울 지하철공사 노사가 협상 중이라는 보도를 현장 연결해서 해드렸는데 그 직후 협상이 타결되면서 내일로 예고됐던 지하철 파업은 철회됐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